안녕하세요. 고요사 북클럽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권현정 작가님의 조선의 사랑 속에 수록된 바람의 나그네 경성기녀 홍랑의 끝없는 기행입니다. 시대도 운명도 죽음마저도 막을 수 없었던 지독했던 사랑에 대해 쓰여진 책입니다. 전 생애를 통틀어 한 사람을 마음에 두고 살았던 뜨거운 영혼을 다루려고 했다고 작가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나그네 홍랑은 경성의 유명한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면서 평생 한 사람을 사랑했다던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바람의 나그네 경성기녀 홍랑의 끝없는 기행. 권현정. 나그네가 길을 걷고 있다. 발길 닿는 마을마다 황량한 폐허다. 전란이 끝났다고는 하나 민가가 타는 냄새, 시체가 썩는 악취가 진동을 한다. 적들은 조선의 땅을 철저하게 유린했다. 이 땅에 죄 없는 수많은 민초들을 처참하게 죽였고 재주 있는 자들은 적들의 나라로 끌고 갔다. 남은 자들은 목숨이 붙어있기는 하나 굶주림과 절망에 지쳐 걸어 다니는 시체나 매한가지다. 나그네는 남루한 거적을 뒤집어 쓰고 대나무를 얼기설기 이어붙인 삿갓을 머리에 쓰고 있다. 길에서 나그네와 마주친 사람들은 대부분 얼굴을 찡그리며 피해 간다. 재수 없는 놈 만났다고 침을 퇴퇴 뱉는 사람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나그네의 행색은 기괴하기 짝이 없다. 행색뿐 아니라 지독한 냄새를 풍겨 코를 막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성미가 고약한 사람이나 장난기가 발동한 어린 아이들이 나그네의 삿갓을 억지로 벗길 때가 있다. 그러면 일이 커졌다. 비명이 터져 나오고 구역질을 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버리는 아이들도 생겼다. 칼로 가로 세로 난자한 나그네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주랭랑을 치는 사람들을 표정 없이 바라보던 나그네가 다시 삿갓을 거쳐 쓰고 가던 길을 재촉한다. 그가 걷는 길에는 늘 먼지 가득한 바람이 인다. 길은 그의 집이고 인생이며 세상이다. 2달 남짓 길을 걸어온 나그네가 해주 최씨 문중 앞에 도착했다. 전란 초기 피난을 떠났던 문중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소리가 나그네의 귀에 들려오자 주저없이 걸어온 길이었다. 대문에 들어서자 건장한 하인들이 나그네를 막아섰다. 당연한 일이었다. 나그네가 비로소 말을 시작했다. 최경창 대감의 유품을 가져왔습니다. 나그네의 행색에 놀랐던 하인들은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최경창이란 이름에 더욱 놀랐다. 그리고 이 목소리는 낭랑한 여자의 목소리가 아닌가. 대체 무슨 사연이란 말인가. 하인들로부터 기이한 나그네가 왔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최경창의 부친이 지팡이에 의지해 마당으로 나왔다. 생떼 같은 자식 최경창을 잃고 무고한 백성들이 수없이 죽어나가는 전란 속에서 목숨을 부지한 자신의 운명을 늘 한탄하던 어른이었다. 최경창의 부친이 가까이 오자 나그네는 삿갓을 벗었다. 태양 아래 나그네의 얼굴이 드러나자 여기저기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부친도 잠시 몸을 비틀거렸다. 거센 폭풍 속에서 고요함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나그네뿐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공손하게 절을 올리고 거적 속에 꽁꽁 숨겨둔 보따리를 꺼내 어른에게 전했다. 최경창의 부친이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받아 주섬주섬 폈다. 나그네의 말대로 보따리 안에는 아들의 글들이 오롯이 나오는 게 아닌가. 떨리는 손보다 더 떨리는 목소리로 부친이 나그네를 향해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가? 바람을 따라 전국을 떠돌아 다니는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내 아들의 글을 가져왔는고? 우연히 최경창 대감의 유작을 손에 넣었는데 전란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이제야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얼굴은 칼자국으로 만신창이였지만 왠지 목소리가 낯이 익었다. 한참 동안 나그네를 살펴보던 부친의 얼굴에 짙은 회한이 어렸다. 부친이 떨리는 손으로 나그네의 턱을 들어 그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홍랑이로구나.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홍랑 너밖에 없다. 장하구나. 이 흉흉한 시절에 어떻게 경창의 유작을 보관하고 있었단 말이냐. 그리고 너의 고운 얼굴은 왜 이렇게 처참하게 되었느냐. 나그네는 오열하기 시작했다. 고통의 바닥인지 절망의 바닥인지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에서 끓어오르는 한 맺힌 울음이었다. 더 이상 이유를 캐어 묻지 않기로 한 부친이 나그네의 손을 잡았다. 어서 씻거라. 그리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너라. 너는 우리 집안의 은인이다. 이제부터 내가 너의 인생을 보상하리라. 나그네가 한 가지 청이 있다고 했다. 먼저 최경창 대감에게 인사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리하거라. 그리해야 하고 말고. 나그네의 발길이 최경창의 무덤으로 향했다. 무덤은 문중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전국을 떠돌다가 간신히 도착한 곳. 무덤 앞에 서자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편안해졌다. 나그네가 무덤을 샅샅이 자신의 손으로 어루만졌다.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어렸다. 이제야 할 일을 마쳤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곧 당신 곁으로 가겠습니다. 나그네가 품속에 간직하고 있던 단검을 빼어 들었다. 눈물 한 방울이 그의 울퉁불퉁한 얼굴을 타고 목까지 흘러내렸다. 눈을 감은 나그네는 단검으로 자신의 목을 힘껏 찔렀다. 붉은 피가 폭포처럼 솟구쳐 무덤 위로 흩날렸다. 무덤 곳곳에 선연한 핏자국이 새겨졌다. 나그네는 무덤 옆에서 몸을 작게 웅크렸다. 이제야 당신과 하나가 되는군요. 피로 물든 나그네의 몸이 싸늘하게 식어갔다. 나그네는 여자였다. 이름은 홍랑이라고 했다. 그리고 나그네는 기녀였다. 기녀 홍랑은 임진왜란이 끝난 뒤 수천리 길을 돌아 해주 최씨 문중을 찾아갔다. 그리고 최경창의 유작을 전한 후 그의 무덤 앞에서 눈을 감았다. 홍랑,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살랐던 바람의 나그네였다. 깃털처럼 가벼운 사랑인 줄 알았는데 함경남도 홍원에서 태어난 홍랑은 경성 관아의 관기였다. 홍랑은 교방에서 각종 악기와 가무를 단련하면서 시와 서화를 익혔다. 기회면 기회, 문장이면 문장, 게다가 인물과 성정까지 어느 하나 빠지는 데 없이 출중한 그는 경성의 명기로 묻 남자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조선시대의 기생은 여학이라고도 불렸다. 여학이란 기생의 본래 역할에서 나온 말로 궁중이나 관아의 연회에서 흥을 돋우는 사람을 뜻했다. 한양의 기생들은 장학원에서
그리고 지방 관아의 기생들은 교방을 통해서 각종 악기와 가무를 배웠다. 기생은 양반과 어울려야 했던 만큼 기회뿐 아니라 문장과 서화를 익히는 것이 중요했다. 기녀들이 받았던 교육은 아주 엄격해서 가무나 당 비파를 배우는 것은 필수였고, 가야금이든 해금이든 전공 악기를 한 가지 이상 습득해야만 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천 후 종합예술인을 위한 전문 기관이 기방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교방에서 교육 받을 때부터 발군의 실력을 보였던 홍랑, 그녀를 가르치는 스승들도 그녀와 교육을 받은 동료들도 홍랑의 비상한 재주를 두고 하늘이 내려준 재주라며 감탄했다. 교육이 끝나자 누구나 예상했던 대로 홍랑은 끊임없이 연회에 불려 나갔고, 연회 때마다 손님들의 눈길과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았다. 어느 날 연회에서 한껏 흥을 돋우고 돌아온 홍랑의 팔을 잡아챈 손이 있었다. 녹이 월화였다. 너는 참으로 신통방통한 아이로구나. 하루가 멀다 하고 그 힘든 연회에 불려 다니면서도 어찌 한 번도 지친 얼굴로 돌아오지 않니? 언니도 참 당연한 일 아닌가요? 다들 한껏 즐기러 온 자리인데 기생인 제가 성심을 다하지 않으면 그 연회가 제대로 된 연회겠어요? 그리고 춤추고 연주하고 노래하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도 전 싫지도 지치지도 않아요. 그건 그래. 재주 많은 년이 어찌 연회를 싫어하겠어. 그런데 홍랑아, 그 많은 사내들이 너를 안으려고 안달복달 애걸복걸 하는데 왜 사내들한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거냐? 아직까지 임자를 못 만난 게야? 아니, 오늘따라 내 얼굴이 유난히 붉은 걸 보니 사랑하는 님이라도 발견한 거 아니야? 월화가 홍랑의 옆구리를 간지럽히자 홍랑의 웃음보가 터졌다. 한참 동안 깔깔거리던 홍랑이 웃음을 거두고 단언했다. 사랑, 깃털보다 가볍고 하찮은 마음이지요. 저는 그따위 가벼운 사랑에 울고 웃는 여자는 되지 않겠어요. 당돌한 기생, 아니 기생의 운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자. 홍랑은 기생이라는 신분을 한탄하며 울고 짜기보다는 차라리 당당한 예인으로서 살겠다고 다짐했다. 연회에 나가는 일이 기생의 숙명이라고 한다면 그 숙명 또한 기꺼이 받아들여야 마땅하지 않은가. 무엇보다 자신이 지닌 재주를 자랑할 수 있는 연회가 싫지 않았다. 부질없는 사랑에 눈 멀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6이 된 해 홍랑은 알게 된다. 깃털처럼 가볍다고 생각했던 사랑이 우주의 무게보다 무겁다는 것을. 우주의 무게보다 무거운 그 마음을 어깨에 지고 기꺼이 고통의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것을. 한 남자를 만난 후 홍랑은 그 남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걸었다. 홍랑의 남자, 그가 바로 고죽 최경창이었다. 선조 6년 1573년 가을, 최경창이 북도 평사로 경성으로 부임해 왔다. 당시 최경창의 나이 34이었다. 그가 부임해온 함경도 경성은 한양에서 천리길이 훨씬 넘는 변방이었다. 경성은 고려 시대부터 여진족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민족의 침입을 받았던 곳으로 국방의 요지였고, 그래서 예부터 많은 군대를 두고 있었다. 최경창은 이곳에 북도 평사, 다시 말해 병마 절도사의 보좌관으로 부임한 것이다. 최경창은 이미
혼이 난 몸이었지만 경성에 부임할 때 그는 혼자였다. 중요한 군사 지역에 관리를 보낼 때는 군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혼자 보내는 것이 당시 원칙이었다. 최경창이 북도 평사로 부임하자 경성 관아의 기생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점고였다. 새로운 관리가 관아에 부임할 때마다 관아에 있는 기생들을 모두 집합시키는데 이를 점고라고 했다. 말귀를 알아듣고 웃는 꽃이라 하여 해어화로도 불리는 기생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관아에 속한 노비였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관아에 딸린 기녀를 관물로 표현하기도 했다. 점고는 관아에 속한 기생들이 모두 제9시를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였는데 이 자리에는 기생들은 물론 그 지방의 관리들도 모두 참석하는 게 관례였다. 최경창 앞에서 기생들이 쭉 늘어서서 인사를 올리는데 16 홍랑의 미모는 단연 압권이었다. 최경창의 눈이 자꾸만 홍랑에게 머물자 다른 관리들이 저녁 연회를 따로 마련해서 홍랑을 불렀다. 연회에 나가면 늘 그랬던 것처럼 홍랑은 춤을 추었고 가야금을 탔다. 주변에서 하도 시를 읊어보라고 권유해서 시 한 수를 나직하게 읊조렸다. 그때였다. 말없이 홍랑을 바라보던 최경창이 답시를 한 것은 외로운 대나무가 가지와 잎이 없어 바닷가 산에서 기생하며 살고 있네. 해마다 서리와 눈이 내려 파묻히니 비탈이 기울어져 뿌리마저 위험하네. 어찌 이 제목이 쓸만한 곳이 있어서 그러리요. 귀한 이유는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네. 봉황은 날이 갈수록 멀어지고 옛 열매는 날이 갈수록 사라져 버리네. 선인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것을 보고 슬퍼하고 탄식하네. 최경창의 시를 듣고 있던 홍랑의 눈에서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렸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문장이었다. 최경창은 홍랑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가슴에 불꽃이 일었다. 당돌하고 도도하기만 했던 홍랑을 울린 고죽 최경창은 누구인가?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태어난 최경창은 당대 이름난 학자였던 박순이 문하에서 공부하면서 젊어서부터 탁월한 문장 실력을 보였다. 특히 당시를 짓는 솜씨가 뛰어나 백광훈, 이달과 함께 3당 시인으로 불렸고 최고의 문인이었던 송강정철, 서익, 이이, 송익필, 최립 등과 교류하면서 조선 중기 8문장으로 꼽혔다. 율곡 이이는 최경창의 인품을 높이 평가해 고죽은 그 성품이 깨끗하고 하는 일마다 선이 되는 사람이니 그 청고한 절조는 사람마다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후대에 송시열은 사람 때문에 시를 가린다더니 도리어 시 때문에 사람이 가리워졌구나며 최경창의 빼어난 문장과 사람됨을 기렸다. 최경창은 학문에서 뿐만 아니라 서화에도 뛰어났고 악기에도 능했다. 평소 검은고와 피리를 잘 불었는데 을묘 외변 때 구슬픈 피리 소리로 왜구들을 향수에 빠뜨려서 물리쳤다는 일화가 전한다. 천하의 문제에 천하의 풍류객이라고 할 만했다.
시와 풍류를 아는 젊은 관리와 재색을 겸비한 경성에 이름난 기생, 운명이었을까.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서로에게 강렬하게 이끌렸다. 운후 지정을 나눈 밤, 최경창이 홍랑의 머리를 쓸어 넘기며 고백했다. 처음에는 그대의 얼굴 때문에 눈을 뗄 수 없었소.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게 아닌가 생각했거든. 그리고 연회 때는 그대의 춤솜씨와 연주 실력에 숨이 막히는 줄 알았소. 천하의 예인이 여기 있구나. 그대와 하나가 된 이제 나는 그대의 모든 것을 귀히 여긴다오. 홍랑이 최경창의 가슴에 머리를 파묻었다. 저는 사랑이 깃털보다 가볍다고 여기던 어리석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가슴에 품는 일이 하늘과 땅, 천지의 모든 것들을 합친 것보다 중하다는 걸 이제 어렴풋이 알겠습니다. 한시도 떨어져 있기 싫을 정도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사랑에, 욕망에 충실했다. 결국 홍랑은 최경창의 처소인 경성, 병영까지 따라와서 함께 지냈다. 이번 일이 가능했던 것은 경성이 변방이기 때문이었다. 홍랑은 단순히 기생으로서가 아니라 최경창의 부인이자 분신과도 같은 존재로 곁에 있었다. 첫 번째 이별. 불과 6개월이었다. 경성의 병영에서 최경창과 홍랑이 연인처럼 부부처럼 함께 살았던 세월은 이듬해 봄 두 사람에게 가슴 아픈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다. 사실 지방으로 부임해 오는 관리와 지방 관아에 속한 기생의 사랑에는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다. 관리의 임기가 끝나면 사랑도 지속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최경창의 임기는 6개월로 끝났고 그는 한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홍랑은 첫사랑이자 운명이라고 믿었던 최경창과 헤어질 수 없었고 최경창 또한 홍랑을 두고 떠나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만큼 두 사람의 이별은 애절했다. 홍랑은 한양으로 떠나는 최경창과 조금이라도 함께 있기 위하여 무작정 최경창을 따라 나섰다. 경성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쌍성까지 따라 걸었고 며칠 동안 태산 줄령을 넘어야 하는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찌할 것인가. 두 사람의 발길은 함관령에 이르렀다. 함관령은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는 관기인 홍랑이 더 이상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이었다. 이제는 사모하는 님을 보내주어야 할 시간이었다. 깎아 지르는 절벽 끝 거센 바람 속에 서 있는 사람처럼 그녀는 무섭고 외로웠다. 사무치는 사랑의 회한을 담아 홍랑이 이별시를 남겼다. 맷 벗을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 잎이 나거든 날인가 여기 소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보내니 늘 자신이라고 여기고 보듬으라는 시. 어쩔 수 없이 몸은 떨어져야 하지만 마음만은 하나라는 홍랑의 애타는 고백이었다. 최경창은 함관령의 이별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다. 나와 이별한 뒤 홍랑이 함관령에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물고 비가 내렸다. 이곳에서 홍랑이 내게 시를 지어 보내왔다. 홍랑을 남겨두고 한양 쪽으로 걸음을 옮기던 최경창은 10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돌아섰다. 숨죽여 울고 있던 홍랑이 최경창을 향해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가셔요. 하지만 가다가 돌아오고
또다시 몇 걸음 떼다가 돌아오는 일이 수없이 반복되었다. 최경창이 홍랑의 손을 잡은 채 눈물의 약속을 했다. 네, 반드시 그대를 만나러 올 것이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대감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너무 슬퍼하지도 아파하지도 마시오. 제발 무탈하게 있으시오. 마침내 두 사람은 함관령에서 헤어졌다. 살아있으면 언젠가 다시 만나리. 우리 두 사람 생명이 있는 한 언젠가는 다시 만나 웃을 수 있으리. 경성으로 돌아온 홍랑은 마음을 추슬렸다. 생살이 떨어져 나가는 듯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비틀거리며 하루하루를 소진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최경창이 했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관아에 딸린 기녀이기는 했지만 홍랑은 다른 남자들의 여자는 될 수 없었다. 변함없이 연회에는 나갔지만 수청은 단호하게 거부했다. 홍랑은 오직 한 사람, 최경창의 여자였던 것이다. 조선시대 여자들에게 일부 종사는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었다. 하지만 이 절대적인 윤리에서 벗어난 특별한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기생이었다. 기생에게는 누구도 의리나 절개를 요구하지 않았다. 특히 관기는 관아에 속해 있으면서 각종 연회에 참석해야 했고 접대에 동원됐다. 부임해온 관리가 한동안 머물다가 떠나가면 또 다른 관리가 찾아들게 마련이었고 그러면 또다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게 기생들의 인생이었다. 하지만 홍랑은 아무도 그녀에게 요구하지 않았던 일부 종사의 삶을 고집했다. 뜨거운 재회는 파국을 부르고 함관령에서의 이별은 홍랑의 인생만 바꾼 게 아니었다. 애끓는 이별을 뒤로하고 한양으로 돌아온 최경창은 며칠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그는 자리에 누워서 그해 봄부터 겨울까지 1년 내내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최경창이 아파서 죽어간다는 소식은 바람을 타고 경성의 홍랑의 귀에도 들어갔다. 대감이 죽어간다니. 그럴 리 없어. 아니, 절대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 그 사람을 반드시 살려야 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간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홍랑이 아니었다. 홍랑은 간단하게 짐을 꾸리고 남장을 했다. 그리고 무작정 한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이틀 밤낮을 걸어 함관령에 도착했다. 2년 전 최경창과 눈물을 뿌리며 헤어졌던 함관령. 경성 광기인 홍랑이 결코 넘어서는 안 될 그 경계선을 홍랑은 주저없이 넘었다. 그러고도 5일 밤낮을 혼자 걸었다. 음식이 떨어지면 구걸을 했다. 별빛도 달빛도 없는 어둠이 내리면 나무 뒤에서 바위 뒤에서 웅크리고 잤다. 바람의 나그네 길 위에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7일 밤낮을 걸어 홍랑은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대로 떠나보낼 수 없다는 뜨거운 마음 하나만 품고서 2년 만에 재회였다. 꿈에 그리던 님을 다시 만났지만 연인 최경창은 몰라보게 변해버렸다. 뼈밖에 남지 않은 몸에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천리길을 걸어온 홍랑도 알아보지 못한 채 최경창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홍랑이 왔습니다. 기운을 차리셔요. 홍랑은 그때부터 잠을 자지도 않았고 음식을 먹지도 않았다. 새벽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한시도 떠나지 않고 최경창의 곁에서 병수발을 들었다. 최경창의 부인도 그리고 최경창의 부친과 모친마저도 감동시킨 눈물겨운 정성이었다. 홍랑이 왔기 때문일까? 최경창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어 갔다. 최경창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다. 올해년에 내가 병이 들어 오랫동안 낫지 않아 봄부터 겨울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홍당의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출발해 7일 밤낮을 걸어 한양에 도착했다. 두려움도 후회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침없는 사랑이었다. 홍랑의 지극정성으로 마침내 최경창은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고맙네. 당신 때문에 살았어. 이제 다시는 자리 보정 같은 거 하지 마셔요. 대감이 아프면 저는 100배, 1000배 더 아프답니다. 저를 위해서라도 몹쓸 병에 지지 마셔요. 자네 경성으로 돌아가지 마시게. 내 곁에 머물러. 야윈 두 연인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렇게 홍랑은 최경창의 집에 머물렀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두 사람의 재회는 뜻밖의 파란을 몰고 왔다. 선조 9년 1576년 봄 사헌부는 최경창의 파직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최경창은 식견이 있는 문관으로서 마땅히 몸가짐을 삼가야 할 터인데 북방의 관비를 불시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사니 이는 너무도 기탄없는 일입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사헌부에서는 최경창을 파직하라고 상소한 이유는 그가 양계의 금을 어겼기 때문이다. 양계의 금, 그것은 함경도와 평안도 사람들의 도성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였다. 당시 양계는 중국과 접경한 변방이었고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번성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양계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엄격하게 막았다. 다른 지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조차 금했다. 홍랑이 함경도를 떠나 한양에 온 것은 두 가지 국법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였다. 하나는 관기의 신분으로 지역을 이탈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양계의 금을 어긴 것이다. 하지만 사헌부가 최경창을 몰아붙인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홍랑이 최경창을 찾아온 때는 명종의 비 인순왕후가 죽은 지 1년이 채 안 된 국상 기간이었다.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도 국상 기간에 기녀와 관계해서 파직을 당했는데 이는 강상을 흐트러지게 하고 삼강 오륜을 깨뜨린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때가 동인과 서인이 당쟁하던 시기였던 점이다. 최경창의 스캔들은 동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표적이 되었다. 최경창은 당쟁의 중심 인물은 아니었지만 당대 서인의 막후 실력자인 구봉, 송익필과 교분이 두터웠다. 동인으로서는 서인을 공격할 결정적인 빌미가 최경창의 스캔들이었다. 사헌부의 상소로 결국 최경창은 파직을 당했고 홍랑도 함경도 경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경성에서 이별한 뒤 2년 만에 병석에 누운 최경창을 찾아온 홍랑. 그들의 짧은 재회는 최경창의 파직으로 이어졌고 또 한 번의 이별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재회는 파국을 불렀지만 최경창은 자신을 향한 홍랑의 지극한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겼고 더욱 홍랑을 사랑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별에서는 최경창이 자신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함경도로 떠나는 홍랑의 손에 들려주었다. 말없이 마주 보며 요란을 들이오니 이제 가면 머나먼 곳 언제 다시 돌아오리. 함관령에 올라서서 옛 노래를 부르지 마요. 지금도 비구름 내려 청산이 어둡나니. 2년 전 함관령에서 홍랑은 연인의 손에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보냈다. 2년 후 최경창은 홍랑에게 난초 한 포기를 건네며 절망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별로 가슴은 타들어갔지만 이번에도 홍랑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언젠가 연인을 다시 만날 것이라는 강렬한 믿음. 하지만 최경창에게는 어떤 예감이 있었던 것 같다. 이제 가면 머나먼 곳 어느 날에 다시 오리. 이번에 헤어지면 다시는 못 본다는 것을 시에서 암시하고 있었다. 영원한 이별, 그리고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사랑. 홍랑의 일로 파직을 당한 뒤 최경창은 변방의 한직을 떠돌았다. 그리고 선조 9년 1583년 45 젊은 나이로 객사하고 만다. 명문가에 태어나 당대의 이름을 날린 문장가로서는 참으로 쓸쓸하기 이를 데 없는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홍랑과 최경창의 사랑이 이승에서는 계속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멀리 함경도 경성에서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홍랑에게 날아든 비보. 변방을 떠돌던 최경창이 허망하게 죽었다고 했다. 연인의 죽음은 홍랑에게 죽음보다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다. 아무리 비루한 삶을 살더라도 살아 있어야 서로 만날 날을 기약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경창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말았으니 모든 것이 끝이었다. 약속도 끝났고 기다림도 끝났다. 그리고 홍랑이 세상에 남아야 할 이유도 사라졌다. 비보를 듣자마자 연인을 따라 죽으려던 홍랑. 그러나 갑자기 마음을 바꿔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가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최경창이 객사를 했으니 그의 무덤을 돌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누가 예를 갖춰 그의 죽음을 슬퍼할 것이며 누가 예를 갖춰 그의 무덤을 지켜준단 말인가. 홍랑은 다시 남장을 하고 최경창의 무덤을 향해 떠났다. 함경도 경성에서 최경창이 묻힌 경기도 파주까지 이번에도 홍랑은 7일 밤낮을 걸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파주에 도착한 홍랑은 최경창의 무덤 앞에서 움막을 짓기 시작했다. 심요살이를 하기 위해서였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부모가 상을 당하면 묘 근처에 움막을 짓고 3년 동안 거처하면서 부모의 묘를 지켜야 했다. 하지만 3년간의 심요살이를 실제로 지키는 이들은 드물었다. 엄청난 정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 일을 최경창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 기생 홍랑이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홍랑에게는 걱정이 한 가지 있었다. 아무리 남장을 하였지만 용모까지 감출 수는 없었으니 시간이 흐를수록 젊은 여자 혼자서 심요살이를 한다는 소문이 퍼질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 심요살이를 하는 동안 홍랑은 얼굴과 몸을 씻지 않았다. 하지만 몸을 씻지 않는 것만으로는 모자랐다. 홍랑은 품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단검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못 남성이 천하제일이라고 감탄하던 자신의 얼굴을 정신을 잃을 때까지 난도질했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간신히 깨어난 홍랑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피딱지를 떼어내니 울퉁불퉁한 상처가 만져졌다. 천하절색이 천하의 춘이여, 아니 괴물로 변한 것이다. 고개를 젖힌 홍랑의 눈에 눈부시게 푸르른 하늘이 가득 쏟아졌다. 홍랑은 웃음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는 기묘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들에 피어난 이름 없는 꽃처럼 누구나 꺾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기생이 주위의 협박과 유혹을 물리치고 수절한다는 것은 이처럼 어려운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경창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 홍랑은 스스로 얼굴에 자해를 해서 다른 사내들의 접근을 막았던 것이다. 최경창의 무덤 옆에 흉측한 거린이 살고 있다는 소문은 간간히 돌았으나 절색의 기녀가 산다는 소문은 결코 퍼져나가지 않았다. 덕분에 홍랑은 최경창의 3년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홍랑이 기생이라는 신분의 한계 속에서도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지극한, 아니 지독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3년 동안의 상을 마친 뒤 홍랑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늘은 이번에도 그녀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않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이다. 자신이야 최경창의 무덤 옆에서 죽어버리면 그만이지만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던 최경창의 글들을 누가 보존한단 말인가. 전란의 와중에 유작을 잃어버리거나 강탈당한다면 최경창이 남긴 주옥 같은 글들은 후대에 빛을 볼 수 없으리라.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이번에도 홍랑은 남장을 하고 길을 떠날 채비를 했다. 최경창이 남긴 유작을 품에 넣은 채 다시 함경도로 출발한 홍랑. 그로부터 전쟁이 끝난 7년 동안 그녀의 종적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조선의 산천초목이 황폐화되고 수많은 민초들의 목숨을 앗아간 잔혹한 임진왜란 속에서 홍랑은 바람의 나그네로 전국을 전전했다. 오늘날까지 고죽 최경창의 시와 문장이 전해지게 된 것은 길 위에서 7년 동안이나 떠돌던 홍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숨막히는 사랑으로 홍랑이 지켜낸 최경창의 유작은 그 후 고죽집이라는 문집으로 만들어져 전해졌다. 최경창의 유작을 해주 최씨 문중에 전한 후 홍랑은 최경창의 무덤에서 홀로 죽었다. 그녀의 시신이 무덤에서 발견되자 소식을 듣고 울지 않은 이가 없었다. 해주 최씨 문중은 기녀였던 홍랑을 집안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 성대하게 장사를 지냈다. 그리고 최경창 부부가 합장된 묘소 바로 아래 홍랑을 묻어주었다. 정실도 소실도 아니었지만 영원히 최경창의 곁에 머물도록 한 것이다. 현재 경기도 파주시 교화읍 다윤리 해주 최씨의 문중 산에는 홍랑의 무덤이 있다. 6개월간의 짧은 만남 뒤에 이어진 기나긴 기다림, 그리고 7일 밤낮을 걸어가 다시 만났지만 파국을 부른 재회, 그리고 이미 죽어버린 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온갖 시련을 감내한 뜨거운 사랑. 이 애틋한 사랑은 조선을 감동시켜 기생으로는 유일하게 사대부 문중의 묘소에 묻혔고 또한 기생으로는 유일하게 사대부의 족보에도 올랐다.
그리고 지금도 해주 최씨 문중에서는 해마다 홍랑의 제사를 지내며 그 넋을 위로하고 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